어제 오늘 사이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구속영장 청구 심사가 있었는데 황교안과 박성재 모두 다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먼저 이제 조은석 특검이 청구한 황교안에 대한 영장을 좀 보면은 이 부분 두고는 조은석 특검도 오늘 공개적으로 수긍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전 이해가 안 수긍하기 어려워요, 국민들이. 이거 두 번째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일단은 그 황교안부터, 박성재 두 번째고 황교안 첫 일단 번째인데. 황교안부터 네, 얘기하자면 황교안에 대해서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사유에 대해서 소명이 부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은 가가지고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려고 하는데 문 걸어 잠그고 안 나와. 두 번이나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세 번째 가가지고 사실상 강제로 체포영장까지 발부 받아가지고 가가지고 끄집어내듯이 해가지고 압수수색이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이게 만약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다 이렇게 해도 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요즘에 상담 들어갈 때마다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저렇게 하면 안 돼요를 그러게. 설명을 해야 되는 피의자들이 어. 우리도 황교안처럼 해달라. 원래 압색은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차 긁고 갔습니다. 잠깐 문 열어주세요. 해서 문 열면 이게 듣고 들어가고 막 하면서 그러면 이제 범죄자인 분들은 막 화장실에다가 막 그 하드 던지고 막 이런 난리가 나거든요. 거를. 이제 열어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래도 영장 그걸 열어주는 이유는 나중에 구속될까봐 압색에 협조를 하는 게 사실 제일 크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를 어떻게 보면 이제 전례를 만들어 버린 건데 물론 저는 얘기하죠. 이제 혹시 전 총리셨나요? 이런 걸 물어보게 하는데 혹시 법무부에 오래 근무하셨나요? 뭐 이런 거 물어봐야 돼요. 얼마나 얄미울까 저렇게 얘기하면.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하다가 큰일 납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 자체가 사실 헌법 위반이죠. 평등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좀 이거 제가 뭐라고 법조인으로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특히 네. 그 체포영장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막 안 나오다가 결국 겨우 끌어서 나온 거잖아요. 근데 그 도주의 우려는 정말 도망가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수사기관과 이제 사법부가 소환을 요구했을 때 정당한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을 때도 아니 도주의 세 차례 우려가 안 나왔다는 거 안 아닙니까, 나왔어요. 지금? 예.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거 집행을 할 때 나오면서 나는 내 발로 갈 수 없다고 인터뷰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거를 영장을 그거를 하는 걸 보면서 이거는 뭐라고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다. 아니 사실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할 때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을 해산했는데 당시 이제 국정원에서도 하고 이제 검찰의 도움도 받고 이렇게 했었을 것 같은데 당시에 압수수색도 이루어졌을 거고 피의자에 대한 신병 처리도 이루어졌을 텐데 정말로 황교안과 대비해서 어땠는지를 굉장히 비교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 아마도 이런 식으로 저항한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아니, 그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20년 구형했어요. 구속하고 네. 통진당 해상했잖아요. 그리고 이석기 전 의원은 그 혐의 내란 문제와 관련해서 그것만 징역 9년 선고받았어요. 살았어요, 9년은? 그러면 거의 다 만기로 어이구야. 거의 채웠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정도면은 황교안 씨는 한 25년 살아야 되는 아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내란 선동에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몇 마디 얘기 나눴다고 해가지고 실제 실행으로 옮기거나 뭘 하지도 않았는데 그거 가지고도 내란죄로 처벌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근데 황교안이라는 사람은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정당도 만들었어. 그런데 계엄이 발생했어. 우리 내란이 아니라고 계속 주장을 하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상황에서 해제가 됐어, 계엄이. 맞아요. 해제되고 난 다음에 SNS에 체포해. 쟤네들 다 내란 세력 방북가 세력 척결해야 돼. 이렇게 나오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계엄 2차 계엄하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불법적인 계엄하라고 얘기하는 거고 내란 또 일으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사회적인 영향력이나 여러 가지 실행 의지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이석기보다 훨씬 더 위험한 사람인 거예요. 아니 그리고 SBS 보도를 통해서도 이제 전해지는 내용인데 그 황교안 집을 압수수색하기 위해서 지난달 27일과 30일 특검이 가지 않았습니까? 안 열어줬어요. 그럼 압수영장을 발부를 받은 걸 가져가야 되니까 거기에는 판사 이름이 써 있겠죠, 당연히. 근데 집행을 못 해가지고 영장실을 못 했기 때문에 황교안이 판사 이름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SNS에 좌표 찍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그러면 황교안에게 누군가가 그 압수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누가 이게? 알려줄 수 소위 있어요? 말하는 빨대가 어딘가 있었던 거죠. 제가 이거는 합리적 추측입니다. 추측인데 네. 사법부에서 쓸 리는 없을 것 같고 그럼 아. 특검 안에 당연히 빨대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야, 그리고 또 진짜, 이게 있잖아요. 예. 압수수색 영장 집행하러 가니까 집에 처박혀가지고 문 안 열어주고 그것도 뜯을 생각도 못 한 거지. 사실은 그것도 원래는 문제지만 뜯죠, 원래는 뜯어야 되는데.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 주소 알려줬잖아.
유튜브를 진짜, 네. 지지자들 달려오라고. 맞아. 예. 지지자들이 가가지고 막 플랜카드 같은 거 막 걸고 막 난리 쳤잖아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해도 된다는 뜻이에요. 검찰들 이런 거 얘기할 때 저는 나 도와줄 놈들 빨리 와. 혹시 권한대행이셨나요? 너무하네. 아니 진짜 그러면은- 저는 이 황교안에 대한 수사와 나중에 재판이 하나의 리트머스 시험지가 될 거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분 말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SNS에 비슷한 유의 글을 많이 썼거든요. 그렇구나. 황교안이 만약에 유죄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내란 특검이야 우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까 내란 특검이 다시 수사는 안 하겠지만 다음에 이제부터는 중수청이 되겠죠. 중수청이 내란의 그거에 대한 공소시효가 꽤 길기 때문에 그거 다 잡아갖고 수사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거에 대한 그 파급력을 법원이 약간 차단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합리적으로 법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의심을 하게 됩니다. 좀 이렇게 영장 기각 사유를 쓰더라도 좀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네. 황교안의 불법적인 행실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사유. 예를 들면 쉽게 고속 필요성이 없다라는 얘기는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가 할 염려가 없다 이런 설명이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우리 같은 경우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이번에 네. 두 번째 구속영장이었는데 또 기각이 됐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기각 한 차례 기각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들을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들여다봐도 이건 구속거리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 또 예전에 했던 얘기 또 우리가 반복해야 되나? 입 아프다 정말. 그러니까요. 이게 아니- 법리적으로는 설명이 전혀 안 돼요. 왜냐하면 불법성 인식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이걸로 구속영장 기각되는 사례는 정말 없고 네. 왜냐하면 사람 때려놓고 그게 그 형법 몇 조인지 몰랐어요. 불법인지 몰랐는데 이거랑 정말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음주운전 해놓고 네. 저는 이게 죄가 되는지 죄는 되는지 몰랐어요. 몰랐어요라고 해버리는 네. 거랑 똑같잖아요. 법에 대한 부지는 용서받지 못해요. 당연한 건데 그리고 이게 불법인지 여부에 대해서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들 시민들도 알았고 양주 2병 밥 먹은 저도 알았어요. 네. 예. 그래갖고 전 바로 세시네. 국회 갔잖아요. 그러니까 위법성 인식이 그러니까. 바로 생겼잖아요. 바로 우리 변호사는 생겼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사람의 과거 커리어를 봤을 때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다. 심지어 이번 특검에서 이거에 대해서 과거부터 언지를 받거나 이후에 정당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다는 걸 통해서 불법성 인식이 있었다는 걸 충분히 소명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이유로 기각이 나왔다는 건 이거는 법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개인적인 추정입니다. 네. 그 계엄을 일으키고 나서 과연 그 행정부처들만 대응을 논의했을까? 뭐 언론 기사에 이제 대법원을 위시로 한 그 사법부도 거기에 대한 그 카운터 파트너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기 위해 회의를 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네. 그 그럼- 현대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잖아요. 인정했죠. 그 자리에서 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거 위헌이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그럼 이대로라고 한다고 하면 만약에 거기에 맞는 회의를 한 것 자체도 계엄 선포를 전제로 회의를 네. 했다고 한다면은 그것도 내란에 대해서 네. 뭔가를 했다고 볼 수도 있으니 여기서 한번 커트는 해야겠고 왜냐면 그렇게 따지면 법무부와 사실 사법부가 그 계엄이라는 하나의 행위에 대해서 반응한 게 비슷해지거든요. 법무부의 역할은 거기에 대해서 원래 뭐 교정이나 이런 거를 하는 거다. 그렇죠. 네. 사법부는 거기 그러면 뭐 합수본에다가 이제 판사를 파견하고 이렇게 그렇지, 왜냐면 이제 그렇지. 이렇게 해야 되니까 네, 그럴 수밖에 거기에 없지. 맞는 걸 한 거다. 그럼 우린 불법인지 몰랐다라는 걸 우리도 변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갑자기 증거인멸이나 도주 이런 얘기가 아니라 갑자기 불법성 인식이라는 그렇게 갑자기 논의를 해석할 갖고 온 게 수도 있겠네. 아닐까라는 네. 의심을 합니다. 판사님들. 다른 저는 사람도 계엄- 아니고 사법부랑 법무부에서 불법성 인식을 못하면 뭐하러 그래 법무부에서 그 자리에 앉아 못하면은 있어? 그치.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아니 더군다나 박성재 장관은 저녁 6시 무렵에 처음 불렀던 사람이잖아요. 윤석열이 계엄 선포하기 전에 그 6인방 불렀을 때 제일 먼저 불렀던 사람이에요. 근데 계엄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들었어 자기가. 그러면 실제로 계엄이 선포되기까지 한 4시간 정도 시간이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네. 계엄 선포한다고 얘기할 때 그래 그때는 불법성 인식이 없었다 쳐. 4시간이 지나도 그럼 자기가 법률가로서 판단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물어보든 아니면 대책을 논의하든 뭘 하면 이걸 국민들도 다 아는 위헌성, 위법성을 말이 안 되는 모른다는 거니까. 게 말이 아니, 되냐고. 그리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박성재가 한덕수 케이스를 잘 연구한 것 같은 게 한덕수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는 이제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았다는 논리를 갖고 왔는데 지금 박성재도 언론 보도를 보면은 영장심사를 받으면서 비상계엄을 내가 막으려고 했는데 막지 못해 피해를 끼쳐서 죄송하다는 논거를 들고 나온 거예요.
그건 좋은 변론 전략이긴 하죠. 그러니까 그런 네. 전략을 들고 나왔기 때문에 판사가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이 사람은 도망 염려가 없으니까 영장을 기각한다. 이런 사유로 이어질 수 있는. 그렇죠. 영장 네. 기각이 무죄라는 뜻은 전혀 아니고 한덕수 재판만 보더라도 영장 기각이 무죄는 아니잖아요. 이미 누가 봐도 유죄의 열차가 달려가는 게 보일 텐데 네.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재판부가 걸려서 구속 사건 마냥 6개월 전에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생각 이런 거 보면서 늘 하게 되는데요. 대한민국에 또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걸 이번에 사법 판단을 하는 거 보면서 느낀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식과 또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 세계가 존재하는 거예요, 늘. 그래서 사실 변호사 입장이시니까 또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네. 그러니까 법 논리로 사회를 재단하는 잣대 그거에 익숙한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그 리그 안에서 놀고 있는 거고. 지금 판사들이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는 공수처 관련해 갖고 이제 공수처가 완전 개편이 돼야 될 텐데 그 개편 방향을 이러한 어떻게 보면은 법률 귀족들 사정기관 플러스 사법부까지 해서 거기만을 수사하는 그 특별 수사기관으로 좀 그러니까요.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카운터 파트너로 거기에 대한 전담 제품부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판사들 공수처나 뭘 만들어 보면 뭐예요? 거기에 대해서 판사가 또 판사를 판결하게 그렇지. 되면 똑같은 판사가 똑같아질 겁니다. 네. 그래서 공수처를 이번에 대대적으로 개혁을 하면서 이번 사법부와 그 카운터 파트너를 맺게 할 수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조직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차라리 생각합니다. 이렇게 할 거면 인공지능한테 판단하라고 하면 돼요. 아 그러면 또 알고리즘에도 장난칩니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는가도 문제가 되긴 변호사라는 거 잊지 하겠지만 마세요. 그러니까 지금 아니, 인공지능 돌리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판례 갖다 놓고 왜냐면 법을 안 바꾸면 법은 늘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법은 똑같은데 왜 판단이 늘 달라져? 재판은 꼭 판사만 해야 돼요? 헌법에 있습니다. 법관에 의해서 재판. 네. 뭐 우리 주심 배심원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국민참여 재판이 가능하는데 거기에 판사가 기속되지 않습니다. 아니, 뭐야,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주심만 식으로 얘기해. 얘기한다니까 이렇게 한다니까. 아니 네? 설명하고 있구만 왜 그러세요? 밥그릇은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아, 화나네.